그 다음에 explicit은 분명하다는 뜻이죠. 클리어한 거죠. 그리고 judicious는 합리적으로 혹은 이제 적절하게 이런 뜻이니까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중심의학 진료라는 거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의사 개인의 임상 전문 지식 플러스 그리고 외부로부터 얻은 체계적인 연구로부터 유래한 임상 근거를 통합해서 진료를 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중간의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보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나중에 한번 이 원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에는 물론 환자의 요구도 이런 것도 고려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이 앞에 가장 핵심적인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을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컴포넌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근거중심 의학, 근거중심 진료에 대한 개념이 많이 퍼지면서요. 특히 사이콜로지 분야, 심리학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런 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몇 년 지나서는 근거중심 진료란 용어까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Evidence Based Practice, Based D가 빠졌나요? 이건 뭐냐면 근거중심 의학의 접근 이 방법을 임상적 진료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거중심 의학과 근거중심 진료를 뭐 클리어컷하게 꼭 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진료할 때 있어서 근거중심 의학 기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근거중심 진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맨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임상 전문가의 지식, 전문성 그리고 외부적인 과학적 근거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관심과 필요성, 그 선호도까지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거중심 진료란 거는 자신이 현재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 플러스 그리고 환자가 요구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현존하는 그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최상의 연구 근거를 종합해서 환자 진료하는 데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근거중심 진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두 선생님은 두 번 들었으니까 확실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1년차님은 지금 들었는데 이해하는 것 같아요. 좀 어때요? 감이 와요? 네. 무슨 말인지? 네. 맨 처음에 들 땐 그래. 네, 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1년 있다 다시 파견 나와서 물어보면 다리까지 하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 근거중심 진료 개념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실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내가 후반부에 할 텐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 정립이 먼저 필요해요. 근거중심 피라밋과 메타분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근거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라밋이 근거중심 의학 그리고 근거중심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피라밋은 아래쪽 빗변은 길이가 길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짧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연구 디자인의 종류예요. 연구 디자인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스터디 디자인, 연구 설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연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들, 손을 땄을 때, 그러니까 소화장애가 생겼을 때 손을 따면 좋아진다, 이런 민간요법도 있을 테고, 어디 다치거나 물리거나 뭐 벌에 쏘이거나 이럴 때 된장을 바르는 그런 민간요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뭐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정말로 예방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질문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의학적으로 밝히려면 어떤 근거를 갖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건 그냥 단순한 여러 사람이 이런 걸 경험해 봤다, 그것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들은 인과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연한 현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질병의 특징이란 게 크게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희귀병이나 암이나 아주 난치병을 빼고는 대개의 경우는 self-limiting disease 혹은 self-limited disease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죠.
감기 같은 경우도 원래 약을 쓰면 한 일주일 정도 가고 약 안 쓰면 7일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게 그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증상만 약간 완화해주지 그 질병의 경과나 그 전체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다는 거냐.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거의 좋아지는 시기에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뭐 한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해당 처치나 행위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양리학적 효과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짐으로써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플러시보 효과라고 그러지. PLACEBO, 플러시보 효과. 여기서 영어 하나 문제 내봐야겠다. 우리 이제 현수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응? 아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 발음을 내가 보려고 그래. 아니, 애매하게 얘기하지. 대개의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플랜카드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 ANG가 없고요. PLACARD, 플래카드로 되어 있어요. 플래카드. 그게 뭐냐면 현수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 얘기가 갑자기 하냐면 플라시보랑 갑자기 발음이 뭐 비슷하지도 않나, 그냥 P 들어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김에 그거 말고 우리 자주 틀리는 발음이 또 하나 있어요. 약의 용량을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약 용량 단어. 용량.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게 카메라 있다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구나. DOSE. 어떻게 발음해요? 한 명씩 순서대로 발음해봐요. 어차피 카메라 안 나오니까 누가 뭘 했는지 몰라. 자, 해봐요. 어? 응. 다 틀렸네. 그러니까 왜 이게 발음이 틀리냐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다들 그렇게 써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다. 한번 네이버 지금 영어 단어 사전 열어보세요. 그 DOSE 한번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이거 전공의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 페어웰 파티하기로 하는 날인데, 지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요? Z가 아니고 S 발음이 나는 거예요. S 발음 그대로. 도스가 정답입니다. 네. 도즈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많이 쓰는 그런 요법을 보통 메가 도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메가 도즈라고 한단 말이죠.